그리고 이 국민주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민주당 대표님이시죠, 이재명 대표도 K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 K민주주의는 저희가 먼저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썼고, 저희는 지금 K정치까지 가야 된다. K민주주의를 넘어서 K정치까지 가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건 아니고 뭐 유인물이 있죠. 지금 여러분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신 건데, 그거는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초록에서 몇몇 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함께 나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들 중에 진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과 열린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주권 정책회의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민주권, 열린민주주의, 그리고 기본사회. 이제 그 기본사회 그러면 이거 뭐 저기 그거 누구 거 아니냐, 어떤 특정 정치인의 것이 아니냐.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대동세상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 기본사회고요. 그리고 주권 제민의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 모토도 역시 기본사회이고, 그 기본사회는 역시 그 대동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면, 저는 지금 기독교 대한 감리의 소속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이고 지금 저 태백산 그 백두대간 불교 중에 덕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태백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차로 시속 평균 80으로 달려서 25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나 아마 의아하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저는 물론 학생 때는 뭐 학생운동을 했겠죠. 반응이 이렇게 없어. 학생운동을 하고, 의자를 좀 이렇게 저를 좀 보고 좀 문제를 틀어서 학생 때 학생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시 가서 복학을 하고 이렇게 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게 목회자의 길에 들어갔는데, 한 20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5년쯤 전에, 정확히는 2017년이에요. 2017년 소위 촛불혁명을 통해서 촛불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촛불정권이 만들어졌는데, 촛불정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당시 전체 인구의 80%가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외쳤고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면 30-40%에 이르는 민주당이 혼자 정권을 다 먹으면 안 돼요. 독차지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독차지했습니다. 소위 요즘 시세말로 쌩 까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지? 얘들 왜 이러지? 여러분 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가 한 40% 정도 저랑 직각으로 알고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족보를 높아서 후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연립정부 해야 됩니다. 연립정부로 가야 되고, 이게 함께 수고한 자들이 어떻든 간에 약간의 이의라고 이의일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 독식하면 안 된다. 함께 노력했는데 몇 놈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회에 대한 깊은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나는 게, 제가 못 먹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나 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도 다 저랑 또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정도 되는 보험을 받아도 되지 않나, 보상을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직접 전하기도 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이 몇 차 됐던 건지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언론개혁입니다. 언론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저의 생각이고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조중동이 오히려 팔길치고 오히려 그놈들에 의해서 이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개체화가 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 조국을 평가하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일가가 아주 아작이 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그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법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개혁인데 사법개혁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검찰개혁을 얘기하나? 아닙니다. 사법개혁입니다. 사법부의 이 극보수적인 극우적 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판사들은 자기들 내부에서 이런 서클을 가지면서 자기들끼리 그래 필요하면 어떤 놈이든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상관없어요. 저놈 죽여야 되는 그냥 죽입니다. 저희 재판부가.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우리 사법 신뢰도가 최하입니다. 대한민국이 20%밖에 안 돼요. 국민의 100사람 중에 20명 정도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나머지 80%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진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개혁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내가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보다 좀 윗선배도 계시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대학 간 사람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뭐 좀 더 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때는 서로 뭐 왕따 시키지는 않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도시락도 뺏어 먹으면서 그게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 이 경쟁 교육에 내던져 있는 그 아이들 그래서 더욱더 강화되고 더더 아주 극우화되고 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20대 30대 초반의 남자들은 굉장히 파쇼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극우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이 내란 국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제가 2021년 때부터 뭐 대선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산 쪽은 제가 특별히 많이 내려와서 예전에 뭐 대동세상 연구에도 제가 전국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좀 보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엔 그것이 경선 겨우 끝나고 와해되어져 가는 모습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봤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떤 것이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돼야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국민주권 전국회의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선 조직이 아닙니다. 대선을 치러내려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바로 기초단체, 기초의회, 그 다음에 광역단체가 광역의회, 여기서부터 민주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저희 뭐 풀뿌리라고 얘기하는 기초단체에서 시작되는데 그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주권 재민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뭐 헌법 1조 1항과 2항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대한민국 모든 권리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그리고 하위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987년에 요한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지금 육공화국의 헌법 제10월 28일 공표되는데요. 거기에 1조 1항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끝이에요. 국민이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독일 기본법을 한번 제가 볼 건데요. 독일 기본법 제가 한번 좀 살짝 읽어드릴게요. 독일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준다. 그리고 2항이에요.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한다. 1조 1항이 모든 것을 구속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조 1항과 2항이 모든 것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 독일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 나치 치하의 포갑적 나치즘을 위한 전 국가죠. 그런 독재를 경험하고 나서의 모습이 이게 1949년도에 이 헌법을 기초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통일돼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항에 의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전국회의, 국민주권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논하드린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우리 성국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내용들이 많은데 깔끔하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20세기 자본주의 경영의 굉장히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과 사상이다. 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 사람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과 사상,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의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87 체제의 생각을 갖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시대 정신이 뭐냐? 시대 정신은 한스 게오르 가다머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 정신은 역사의식과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함께 알 때 비로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통치성, 공시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야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들은 그런 거 역사 의식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이 시대의 정신으로 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하게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권재민이라는 말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썼으나 실질적으로 이 주권재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 적은 제가 보기엔 며칠도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빛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하시는데 빛의 촛불과 응원봉이 만나서 빛의 시대를 열었다. 바로 이 시대 정신은 기본사회이고 대동의 사회다. 우리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이 5개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금융. 이 5가지 기본이 있고 여기에 지금은 기본농업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좀 더 넣고 싶은 것은 기본노동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1세기 앞으로 우리가 10년 빠르면 5년 10년 안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95%가 지금 현재 일자리를 다 잊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한국 같은데 로펌의 꼬마 조사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거 다 AI가 합니다. AI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디자이너 뭐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거기 뭐 수습사항이 없어요. 다 AI가 합니다. 이 파견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AI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운전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에 AI가 딱 플러스되면 뭐가 돼요?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냉장고에 플러스 AI가 되면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Io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희 사물 인터넷 이것도 다 AI가 합니다. 그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노동성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물론 뭐 요즘 뭐 청소하는 것도 요즘 AI가 하지 않습니까? 집에 뜩 내려놓고 그냥 갔다 올게 그러면 뭐 빨래 요즘은 뭐 걸레질도 하더라고요. 걸레질하고 탁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맞게는 바로 기본 사회가 돼야 합니다. 지금 주 5일째 일하는 게 뭐 난리가 난다고 세상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주 4일, 주 3일 일만 일해도 충분히 지금 그 생산성을 담보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가 옛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자랄 때 뭐 국민소득 뭐 1,000불, 5,000불 이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35,000불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하면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제정신이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정신이야? 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간접민비의 시대에서 민전관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간접민비가 뭡니까? 그 옛날 그 동사무소 가면 뭐죠? 왜 서기하는 친구, 이름 올려주는 친구. 그 친구한테 뭘 줬어요? 예, 통행료를 줬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삑사리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등기소 가서는 요즘 뭐 등기소 그냥 아무데나 뛰잖아요. 옛날에 등기소 신청서 밑에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붙여줬어야 돼요. 그러면 2시간 안 기다리니까 한 10분이면 나와요. 5분, 10분이면 5,000원 주면 10분, 10,000원 주면 5분이면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립니다. 민이, 백성이, 국민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관을 막 함부로 종부리듯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위 여기에서 머슴주의가 나와야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중에 머슴 얘기하는 정치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진심인가 싶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예, 머슴을 뽑는 거거든요. 머슴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슴이 잘못해? 야단쳐야죠. 왜? 우리가 주인인데. 여기 우리 김영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도 자발적 모습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 중에 한 분일 거로 나는 믿어요. 그렇죠? 다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뭐 권위적이세요. 표정들이 왜 저래? 자발적 모습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모습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아니 일할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명령적 위임의 권한이 아니고 명령적 위임된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대로 해내라 라고 하는 명령권자들의 위임이 그것이 되고 바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민전관비의 시대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인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어서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근대성은 바로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어요. 합리성은 바로 탈미신입니다. 탈주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서 합리적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지나칠 때 비로소 우리 아까
우리 김영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주권자의 물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people을 이제 전 주권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권자에 의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대한민국, 주권자를 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옆에 1968년 서구의 혁명적 변화, 저희 68혁명인데요. 68혁명의 모토가 뭐냐면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비근한 예로 1968년 이전까지 독일 강의실에서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한테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대하고 존경받고 사랑스러운 아무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근데 68혁명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이 미스터 나 질문 있어. 이걸 했어요. 그렇게 그런 삶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대한민국 넘어설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부터 보면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은 프랑스에서 시작됐고요. 인정으로부터 해방은 미국에서 시작됐고 과거로부터 특히 독일 교육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68혁명의 국가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으로부터의 자연 해방, 바로 생태 운동이 시작됐고요. 물질로부터의 해방, 저희 탈물질주의 운동, 저희 60년대 여러분 그 마냥 히피, 그 찢어진 청바지와 기타를 켜고 머리를 펴날린 그것들, 그리고 또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여성 해방, 문화 해방 이런 것, 문화혁명 이런 것들이 이 시기를 붙여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68혁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68년은 히스테리컬한 반공주의로 아주 강압적인 독재체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의 68혁명은 글쎄요, 저는 2024년 12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인 68혁명의 모습은 거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이 억압적 체계들을 어마어마한 권위들 체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린민주주의를 위한 길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주권자 대한민국의 내일은 주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국민 반환제, 시민의회를 통한 참여민주제, 그리고 직접민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명백 교수님이 쓴 책을 한번 공부하신 분이 계시죠? 이명백 교수님이 쓴 그 얇은 노란책. 네.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민주주의 1.0, 민주주의 2.0은 그리스 로마의 민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은 로마 공화정, 3.0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4.0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나라는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스위스 나라는 1884년부터 연방제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없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지금 합치까지 하는 그런 선진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곳이 스위스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의 출발은 이런 겁니다. 직접민주주의 구현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정치 엘리트를 불신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지금 현실 정치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지금 현역 의원이 계시긴 한데, 모든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중앙 국회의원이든 혹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혹은 지사나 강요시장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을 때 해쳐먹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쳐먹을 결심을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라고 우리 의심하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김의원님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여기 아산시니까 아산시장 해체하고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깜빡하면 해먹을 수 있거든. 그게 눈에 보이는데 여기 있는 분들도 보이는데 그 시장장은 안 보이겠습니까? 자, 충남도지사 해체먹을 수 있는 결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 중앙정부에 하나 띄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게 인절미 막 옮겨주잖아요. 손에 못 묻어? 닦아먹는 거잖아.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낼 건가? 바로 인간 중심의 구조와 시스템으로부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바로 지배와 통제. 바로 이것은 분권화 얘기입니다. 저희 탈중앙화예요. 직무관을 모두에게 배분해야 된다. 모두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5,200만 모두에게 배분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중앙 권력을 광역 권력에게, 광역 권력은 이 기초 권력에게 이 권한을 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또 확연하게 알 수 있게 서로 우리가 두 번째는 자율성인데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배와 통제 구조는 연대와 보충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지시와 명령은 대화와 토론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율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면 손 들고 나 반대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돼요? 한직으로 쫓겨납니다. 시장실에서 회의해요. 회의할 때 시장님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훌륭하신 의견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저 문화관광 사무실을 보냅니다. 하루에 사람이 한 사람 오지도 않는 그런 곳에 보내서 죽든지 말든지. 중앙권력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집도 뭐 다 서울에 있는데 이 사람 어디로 보내요? 저 목포 쪽으로 보내요. 목포에 가서 거기서도 뭐 해? 그럼 어떻게 사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시와 명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없어지고 자율성들이 구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구조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은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는 거예요. 지시와 통제, 지배와 통제,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합의와 상생의 구조로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갈 때 열린민주주의의 길은 그때 비로소 조금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같이 알아갈 때, 즉 주권자가 깨달을 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깨어있는 시민, 또 깨어있는 시민의 저주된 희망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입니다. 2000년 12월인가요? 그분이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하십니다. 600년의 굴욕과 굴절 시대를 끝내고 치욕과 모욕에 당하지 않는 그런 주권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파렴치한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를 혁파하고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가야 한다고 외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천재성들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 말을 하시고 난 2010년에 여러분도 좀 아실 분 계실 텐데 이내경이라고 하는 다른 백년의 이사장이 저희 자치국회 대의하고 저희 시민회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오늘 여기 2025년에 비로소 아산 국민주권 아산 회의에서 이 지회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물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개혁으로 민주화 실현이라고 이제 저걸 뽑으셨는데, 예, 맞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대한 억압과 착취의 메커니즘 앞에서 도덕성을 말하지 말자. 구조와 시스템이 문제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은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에요. 저거 훔칠까? 저 거짓말할까? 저거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건 너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도덕의 문제입니다. 이건 내 생각의 문제고요. 그런데 여기서 훔쳤어요. 그럼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법을 어겼어요. 그럼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는데 도덕적으로 괜찮은 놈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뽑았는데 무능해.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안 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런 걸 우리는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욕도 잘하고, 그리고 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약간 사기도 친 것 같아.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해. 일을 맡겼더니 정말 삶의 질이 달라져요. 작은 걸 맡겼는데 그걸 정말 크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혁혁한 성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고 성취로 증명하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와 성취로 증명해내야 될 때 비로소 그 정치인이 능력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의 욕설을 퍼부었어? 할 수 있지. 왜 못해? 우리도 가끔 그게 서로 쌍욕하면서 돌아서는 수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추경호 같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 됩니다. 도덕성만을 가지고. 그러나 도덕성을 가지고는 이 거대한 억압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볼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좀 보다 좀 전진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꼭 하고요. 제가 여기 직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공직자 한 사람이 감당하는 모든 임무 수행 단위의 총체입니다. 업무 수행 단위의 총체. 한 사람이 공직자가 해야 될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성취를 만들어요. 성과를 내는 거예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일을 하시는 분도 직접 계시겠지만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내가 어떤 성취가 있지? 내가 내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이 사회가 내 주변이 이 아산이 충남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묻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함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정치인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이 임명되면 권위적인 제가 작태를 보이고 부패한 기득권이 되는가? 예, 아직도 우리가 관전 민대의 사상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려는 방법들이 저는 보다 정무적 판단 능력을 가지면서, 정무적이라는 말은 종합 판단 능력입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질 때 부패한 기득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성취가 없는 도덕군자는 국민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지난 8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배반하는 그러한 권력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혹시 제가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 그냥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건강한 혹은 가로치고 성숙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실 요 제목은 아돌프 가스라고 하는 스위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유럽의 구원으로서의 지방자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944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1944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이렇게 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민주제, 그리고 그분이 표현한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민주제, 이 두 개를 얘기하면서 건강한 민주제는 어떻게 돼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이 튼튼하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깨어지기 쉽다. 여러분이 작년 12월 3일 그리고 1060일을 살아가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져가도 된다? 이게 이렇게 허무하고 허술한가? 하는 생각을 드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지 않나? 여러분 관봉이라고 아시죠? 관봉이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뜯지도 않은 채 돈이 이렇게 왜 TV 보면 이렇게 비닐 포장해서 뭐 수천억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관봉이에요. 그 한 덩어리가 둥둥둥 떠서 김건희한테 가는 겁니다. 건진에도 자기 집에도 한 덩어리 놓고 한 덩어리는 김건희한테 상납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시대가 되는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소위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핵을 해서 새로운 그런 촛불 정권이 그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비로워진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정치를 결과라고 얘기하냐?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10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감격해 하지 않는 대단한 문재인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러한 것이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윤석열, 김건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민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염두에 두자. 그래서 그건 바로 정신에 관한 제가 그래서 피터 트럼프가 얘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에요. 철학과 사상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철학과 사상을 새롭게 구현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얼마나 된 조직인지 아십니까? 이 조직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그 출범을 불과 28일 만에 출범시킨 조직입니다. 다 따지면 첫 번째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첫 번째 회의가 2월 18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국민주권 전국회의 창립대회와 중앙 출범식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 출범하고요, 광주 전남이 출범하고요, 인천이 출범하고 충남이 출범하고 그리고 경남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지금 어제 남구 회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서구 5월 3일에 미추홀구 계속해서 또 인천 본부 산하에 8개 주회가 차분하게 또 지금 창립되고 있어요. 출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일이죠. 5월 3일 경기본부, 5월 10일은 서울본부가 창립을 합니다. 출범을 해요. 그래서 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과 그리고 직능 쪽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문화예술 계통, 중소기업 계통, 그다음에 지금 17개 광역 교육감 조직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본부는 지금 5월 8일 날 간담회를 합니다. 대표단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이 국민주권 전국기회라고 하는 이 국민주권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29일 날은 저희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만든 정책 제안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정책 제안을 29일 날 오전 10시에 그 윤호중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정성욱 의원님 오셔서 저희 전달식을 합니다. 정성욱 의원님 어떤 분이시냐면 이재명 후보의 아마 거의 최측근인 것 같고, 그리고 그분한테 전달하면 바라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거기에 전달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바람에 의해서 그 전달식을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두 달 만에 어떻게 두 달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 그만큼 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이 평소에 수많은 준비와 수많은 토의와 토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그 조직에서 바로 성숙하고 건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튼튼한 민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8년 이전에 독일에 있는 사회의 한 비관한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남자애가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없으면 그 이웃집 사람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면요, 그 이웃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68년 이후에 아이들은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죠? 성교육은 성교육이 왜 이 정치 교육이냐면 억압을 해버립니다. 성을 억압해버리면 모든 것들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아이 때부터 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사고와 생각은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소위 여기에 뭐 하나 꽂혀버려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물론 이것은 교육 문제에 있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나약함입니다. 독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독재의 시작은 자발적 복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700년경에 18살짜리 아이가 쓴 책이 있어요.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느메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책을 읽으면서 모골이 숙연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독재의 출발은 바로 이 복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철학과 사상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명확한 특징은 지역의 자치행정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도프 가스가 쓴 진정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유일한 토양은 지방자치적 자유, 연방적 질서 원칙인 지방주의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이라는 말은 이 책에서 번역을 하시고 있는 지방이라는 건데, 요즘은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방이 아니고 지역, 그리고 지역의 자치분권. 민주주의는 활기찬 시민사회 역동적인 정치적 공론장을 못 벗는다라고 하는 위르겐 하버머스가 쓴 사실성과 타당성에 있는 그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대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요 5개 정도가 이 정도 계획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퇴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치개혁은 간단한 겁니다. 선거제도, 권역별 정당형 명부수익의 비례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제도는요, 제가 예언하는데 정치인들은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선거제도 개혁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개혁 못해요. 누가 해야 되냐? 시민이 해야 됩니다. 국민이 해야 돼요. 소위 공론화를 통해서 수기민주를 거쳐갖고 거기서 결정해서 받으라고 그래요. 너네 이렇게 해. 왜? 우리가 주권자잖아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머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야 된다고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가 지금 252개인데 253개죠? 253개인데 250개 하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250개 해서 비례 250, 지역 250, 그래서 한 500석 정도는 해야 적어도 대한민국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야, 지금 300명인데 그 1년에 그 수백억 들어가는데, 야, 그럼 더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이 9명을 둘 수 있어요. 보좌관,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9명을 두는데 500명 되면요, 한 2명, 3명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연구 집단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도 그렇죠. 무슨 연구 집단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의원이 뭘 해야 돼. 그런데 근데 전문적 소양이 없는데 이건 니네가 좀 전문적으로 한번 뭘 해봐. 국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국회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줄줄이 사탕하고 9명씩이나 머슴놈이 또 머슴을 거느려. 네? 머슴놈이 머슴을 거느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머슴놈은 그냥 머슴놈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잘 할 수 있게 옆에서 또다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머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300명 그 월급 주는 거 그대로 주고 돈 줘야 돼. 왜? 안 주면 어떻게 해쳐먹습니다. 안 주면 해쳐먹어요. 저는 시의원이나 광역의원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충분히. 별로 안 주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기본급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산시는 좀 더 주나요? 300만 원 맞습니다. 그래도 기본급도 안 되네. 여러분, 기본급도 안 되는 것을 갖고 뭘 일을 시키면 안 돼. 어른들에게는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채찍질을 해도 채찍질을 해야지. 밥도 안 주고 그렇다고 김 의원이 해쳐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먹을 만큼 주고, 그리고 일할 만큼 일하게 해주고,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당 구조 시스템, 지구당 보안 이런 것도 다 이제 사실은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주권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 혹시 민당 당원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당 당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제가 쭉 봤는데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실 건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보다 크죠. 아주 천박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바꾸자고 그랬더니 이것을 배지들이 해줄까요? 제가 그랬어요. 배지들이 안 하고 가서 몽둥이로 대구박 치면 되지. 다음에 그 사람 탈락시키면 되지. 주권자가 누군데? 주권자가 우린데 왜 머슴놈에게 머리를 숙이는 걸 좋아하냐고. 머슴놈에서 미안해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인간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소위 주권자 대 머슴으로 대할 때는 우리가 머슴
여기 그 아산이니까 국회의원 2명 있잖아요. 예? 복귀형 그놈 그 자식 일 잘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우식 그 자식 일 더럽게 못하더만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일하는 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권자로서 무릎 꿇지 않는 주권자로서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개혁인데요. 경제개혁 제가 따로 여기는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경제개혁은 딱 하나만 합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바로 경제시민을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아마 76년, 76년 독일 자유민주당의 대표였던 볼프강 미슈니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치 시민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주권자로 살지만 경제 시민으로서는 노예로 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위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경제 시민으로서도 주권자로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1976년 이때 통과시킨 독일 중앙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뭐냐? 바로 노사 공동 결정제도입니다. 노사 공동 결정제도.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요 노동자가 50% 이상을 갖고요, 그리고 주주가 50% 이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정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노동자가 이기고 주주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노동자 이사가 결정이 되면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50대 50. 그래서 함께 그 회사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 복지, 주주들에게 들어가는 돌려주는 거, 배당 이 결정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독일 기업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도 그것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논의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노동자들에게 합의를 봅니다. 야, 회사가 어려워질 거야. 세계 경제를 보니까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 너희들 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아니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합의된 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 조금씩 쉬자. 그래서 임금을 줄입니다. 그리고 퇴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2교대를 3교대로 늘려요. 그러면서 견디고 버티면서 그 기업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유지시켜서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가장 성과적으로 이겨낸 기업이 독일 기업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그 회사는 걔네들 거 아니야? 그 이거일 거 아니야? 지금 삼성 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난 왜 그 사람 이름을 생각이 안 나. 이재용 거가 아니에요. 무슨 정씨 일가의 것이 아니고 무슨 김씨, 한씨, 박씨의 일가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겁니다. 그들이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누가 했어요? 주권자들이 세금을 했습니다. 혈세를 했다는 말이죠.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씁니다. 35,000불을 이용해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20%에 이르는 20% 노동자, 농민, 도시민들이 뼈와 살과 피와 땀을 갈아서 만들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함께 향유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무슨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무슨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구할 때가 왔고 그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함께 해나갈 때가 됐다는 거죠. 독일은 1976년도에 이미 경제 시민을 선언하고 노예적 삶을 그만 끝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 노예적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경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재건 해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완전히 경제구조 확 바뀌어집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무슨 뭐 하냐면 1분, 2분, 3분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그 기업에 어느 돈 이상의 저기를 하면 일본 업체에 가서 이제 다 합니다. 일본 업체가 얘들이 법정 80%, 20%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요, 15% 이상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그 저희 이군 기업이 일본에게 들러붙어서 뭘 수주를 해요. 일군이 수주를 하죠. 삼성이 수주를 하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가 하냐? 밑에 하청들이 해요. 하청이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파렴치한 경제 구조 시스템을 이렇게 봐. 노사 공동 결정 제도로 바꾸면 이 법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가. 도망갈 거 같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서 왜 기업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미국에서 하지 않고 왜 한국에서 하죠? 저희 오류라고 하는 거 있죠. 오류, 불량품. 불량품이 세계 최저 수준이 한국이에요. 한국 노동자들은 뭘 만들면 100% 완성품을 만들어요. 0.1%, 0.2%, 1% 이하의 불량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은 30%가 넘습니다. 기업을 못해요. 임금대로 주는데 생산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미국 가서 제조업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촬영에서부터 모든 제조업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딱 두 나라예요. 그 두 나라가 뭐냐? 하나는 중국,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대단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AI에서 중국에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은 AI 그 인재들을 다 중국 놈들을 뺏겼어요.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예,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미국 가 있고 중국 가 있어요. 이 사람 되돌려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한번 그 연구 과제가 들면 기본이 3년입니다. 많게는 5년. 그런 거를 지금 다 끊어져서 애들이 밥 먹고 못 사니까 다 중국으로 가고 저 유럽으로 가고 지금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 정도 뒤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폭망하는 겁니다. 그 짓을 누가 했냐? 김건희,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 짓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도덕적 무능한 정치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법개혁은 간단합니다. 법원을 쪼개면 돼요. 대법원을.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 서울에 있어요. 14명.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는 3,000명 정도 됩니다. 되게 많은 거 아니야? 전혀 많지 않습니다. 전혀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소송 하는데 3년 걸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거 민사소송하는데 3년 4년 걸립니다. 3년 4년 동안 누가 돈 벌어? 변호사가 돈 벌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음 길 몇 달 후에.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출장하면 또 출장비 달라고 또 내는. 판사가 15,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 웬만한 소송은 며칠 걸립니다. 며칠. 뚜둑뚜둑. 아니 판사 한 놈이 막 이따만큼 게 있어. 사건이 막. 이 사람이 이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사형사법원이 있습니다.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대법원을 나누면 돼요. 민사형사 대법원은 서울에 있고 노동법원은 저 울산, 행정법원은 저 세종, 그다음 사회법원은 저기 춘천이나 원주, 재정법원은 저 광주. 대법원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대법원 자체를 5개. 그래서 이거 재정 문제야? 경제적 그런 거 저쪽 가. 그럼 광주 가면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1심, 2심 두면 되고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두면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법원도 주권자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판사 앞에 하면 줄을 끌어. 지가 뭔데? 저 새끼 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놈하고 나하고는 실전적으로 평등한데 기능적으로 불평등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런 시대적 사상들을 좀 바꿔가야 한다. 그리고 법원 조직의 정상화는 판사는 재판만 한다. 이렇게 한 줄 누르면 돼요. 판사는 재판만 한다. 왜 법원 행정처가 왜 판사를 하냐고요. 판사들 그 진급하는 거 이걸 왜 판사들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줄대기하고 굽신거리고, 그리고 거기 너 서울대학교 나왔어? 연대 나왔어? 부대 나왔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갑자기 동아대 나왔어? 야, 쟤 빼. 쟤 빨리 옷 뺏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십니까? 재판은 판사가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한다가 아니에요.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조직이란 말은 도구라는 말과 똑같아요. 망치 같은 거예요. 법원은 망치, 드릴, 칼 이런 거예요. 근데 도구가 판결을 해요? 아니요. 판사가 재판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리고 판사는 재판만 한다. 이렇게 헌법을 바꾸면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는요 신속하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가 몇 퍼센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밖에 없어요. 80%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건 조작죄 이런 거 하고 사실 검찰은 개혁될 겁니다. 사과를 줄 거예요. 기소청이나 그리고 검사로 부르지 않고 인권 옹호관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교육개혁은 간단해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바로 이것이 독일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럽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인데 저는 대학 입학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이 이제 아비투어라고 하는 졸업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고3 때 졸업 시험을 보는데 90%의 합격률을 갖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언제든 어느 때든 원하는 대학에 가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 입학 신청을 하면 입학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런데요, 입학은 쉬운데 졸업은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100명이 입학을 해요. 2학년에 50명만 2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은 그 50명 중에 한 35명 정도가 3학년이 돼요. 그 4학년이 돼서 졸업하는 사람은 35명 중에 겨우 한 30명, 25명 정도만 졸업해요. 졸업하기가 한 해 될까?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런 거 훈련시켜요. 최근 어떤 AI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AI도요, 독서를 시켰더니, 책을 읽혔더니, 그 수준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나 사용하는 패턴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AI도 독서를 하면 수준 높은 그리고 굉장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는 AI가 되는데 사람이 책을 봐야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맨날 수학 문제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국어도 외워요. 국어를 왜 외워야 되지? 국어를 외우냐? 그래서 전지적 시점에서 말하는 이 시인의 감성이 어떻게 돼? 시인의 감성이 어떤지 왜 정답이 있어야 되냐? 박승복이가 말하는 느끼는 시인의 감성과 우리 김영이 느끼는 시인의 감성이 다르면 안 돼? 똑같이 목가적이었다. 이게 정답이야. 나는 목가적이라고 느끼지 않아. 근데 목가적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커서 정답만을 찾아요. 정답이 없어. 여러분도 여기까지 살아보셨지만 정답이라는 게 존재했습니까? 정답 없었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때 내 선택이 이랬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내가 해피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바꿔낼 수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은 바로 이거 하나만 붙이면 돼요. 경쟁 교육을 없앤다. 예? 유치원 때부터 의대 가겠다고 의대반을 돌리는 이 미친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 정상적인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어떻게 선진 대한민국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78%가 네가 살아왔던 초중고를 회고하면 뭐가 되냐? 이게 전쟁터가 됐답니다. 전쟁터. 78%가 세계 탑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자살률이 OECD 회국의 탑이에요. 그리고 요즘 비혼식 한답니다. 비혼식 막 돈 벌어서 비혼식 한다고. 나 결혼 안 하니까 미리 돈 내라고 그런 거 있고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할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국토계획은 간단해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가 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가 되고 그 원칙은 자치의 원칙으로 분권화되면 대한민국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적일 때 경제성장은 올랐습니다. 경제는 부흥했고 국가와 안보, 외교 이것은 단단했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했고 그리고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재형 집단들이 정권을 잡으면 소위 민주적이라는 말 그 이름으로 독재를 자행했던 그 시기가 되면 경제는 폭망했고 안보는 위험했고 외교는 망신이고 그리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선택의 때가 왔습니다. 6월 3일 우리는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그런 시대를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새로운 정권이 이 이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국민의 정권 무슨 정권 이렇게 하는데 전 새로 생기는 정권은 국민 주권의 정부 국민 주권 정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이렇게 네임을 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정 기구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죠. 국민주권위원회라는 법정 조직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에서도 그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회장 속에서 수기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기초정부와 기초의회가 받아서 기초정부를 진행하게 시켜내는 그런 시대를 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고 선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들을 꾸어봅니다. 바로 그런 꿈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의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분명한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그냥 언제든 무엇이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